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3일 마지막 심화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선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파국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잖아요. 이 파국을 면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의 반발 때문에 파국을 면한 게 아니라 제2단계 파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박병석 의장의 중재가 빛이 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미국 22일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해외 출장까지도 미룬 상태에서 거중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 극비리의 물밑 조율,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래서 공관 관제까지 불러서 심야 회동을 하면서까지 이 조정 역할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이 원내 지도부의 물밑 협상을 물론이고요, 이 처럼에 이 강경파 의원들, 이 김용민 의원까지도 별도로 만났다. 즉 1대1 모임까지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원내 인사들 뿐만 아니라요, 이 전직 국회의장, 그리고 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도 계속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이 박병석 의장의 소신요, 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그리고 이제 합의와 즉 소통, 대화로 풀겠다는 이 평소의 소신대로 이번 이 물밑 이 교섭을 통해서 무난하게 중재안을 만들고, 그리고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낸 단 하루 만에. 그런데 이제 19, 20, 21, 22일 그렇게 나흘간요 집중적으로 이 물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특히 김부겸 총리를 만나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 17일에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장단과 만나서 또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김호수 총장과도 최소 2차례 이상 만났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여야가 모두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이 큰 성과를 내놨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언론에서요, 이 한마디로 이제 의장실에서도 많이 이제 그동안에 이 수면 밑에서 만났던 이런 협의 내용을 많이 이제 제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언론에서 이렇게 박병석 의장의 물밑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이죠, 언론중재법도 전부 다 거의 막바지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대하다, 이거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극적으로 언론 중재안을 말하자면 이제 포기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이런 물밑 말하자면 중재역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수,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요, 이 완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의원과 권력자만 좋게 하는 중재안이다. 99%의 서민 사건은 외면하고 있다. 이게 이 시민단체 그리고 법조인들의 일관된 비판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요, 이거는 정치적 타협, 야비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걸 보니까 최악을 피한 차악이라고 하기에는 씁쓸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김정철 라인펀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도 우연적 법률안 내용은 논의에서 쑥 빼고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내용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요, 이 장애인과 아동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이분은요, 이 기득권만을 위한 엉터리 중재안이다. 그래서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이 딜의 대상이고 99%는 서민사건,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이 전무하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심사건 전문 변호사, 이 박준영 변호사죠. 이분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이 폭로로 우리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박준영 변호사도 정치가 갈등을 수습한 것처럼 보일 뿐 혼란은 더 커졌고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에 장애 사유가 생겼다. 피해는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이 입는다.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 대검 검찰개혁위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분도 직접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치 다 좋은데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등 사법통제권을 보장하지 않고 직접 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결국 경찰 비리를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여야가 법안을 강행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은요, 검수완박이든 개혁이든 양당이 필요하다면 잠정 기한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비판 일변도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참여연대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민변은 이번에 이 검수완박 개정안은 검찰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의 줄 사퇴와 관련해서는 사퇴한 자리를 빨리 인사를 통해서 보강하라 라고 할 정도의 강한 검찰의 사퇴 파동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요, 이 민주당 안팎에서 강력파라고 비난받던 철험의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서 여야 정당이 추인을 했는데,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시대의 죄악인 양 흑색 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그러면서요, 검수완박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 개혁에 이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 여기서요,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 개혁을 똑부러지게 짚고 넘어선 이유는 조국이요, 이게 1차 검찰 개혁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기여 역할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권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한데, 검찰과 국민의힘의 지연작전이 예상되고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저치로 행사하여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외교안보 뉴스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의용군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4명으로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부 허가 없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망 첩보, 최근에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는 첩보를 외교부가 입수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그래서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이 외교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태영호 의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줬지 않습니까? 이 친서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인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친서 내용은 아직 직접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 태영호 의원의 이 평가를 보면 향후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다 떠넘기려는 얄팍한 콤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한 이 워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정은이가요, 이 회답 친서에서 4.17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선언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태용호 의원의 판단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흡한 점을 검토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구별하는 차별화된 접근이고, 향후 북한의 도발 타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 정세 악화 책임을 윤 정부에 떠넘기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양 정상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대화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 대통령으로 하고 남북 관계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압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진화된 남남 갈등 전략에 심도 있게 대처해야 하고, 혹여 문 대통령도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보종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신뢰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인수위에서는요, 이번 친서 교환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의 대의다. 이것이 이번 사안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적 입장이다.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요.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당 대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결정에 이어서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의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세연하고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장윤리위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이 제소한 이유가 뭐냐면 성적대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래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것이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말하자면 윤리위가 받아들였다는데, 저는 이번 사안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징계 수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4단계가 있어요. 제일 약한 게 경고, 그 다음에가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가 탈당 권고, 그 다음에가 제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요,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서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요. 책임당원 2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를 결의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추가 제소가 접수됐고 녹취록과 증서가 나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윤리위원회에서는요, 본래 징계를 하지 않겠다, 징계 불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징계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징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이 심의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는요, 가세연이라 시민단체가 제소한 바와 마찬가지로 품위유지 위반, 이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게 이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이거 품위유지 위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이 당윤리위의 최종 징계 수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가세연에서 녹취록까지, 그리고 영상, 그다음에 녹취록,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서 이 평가 전망하는 대로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이 한두 달 안에는 최소한도 경찰 1차 조사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경찰 조사에서 그게 뭐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법원 판결로까지 가겠죠. 그러면 3심까지 가겠죠. 그거 뭐 하세월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당의 이미지는 굉장히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대로 봤대.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 본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이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정치적 압박 분위기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아니야, 경찰에서 무혐의다, 그렇다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뭔가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그 혐의 사안, 즉 의혹 사안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당 대표가 말이죠, 다른 부정부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은 이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의로 회부됐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이준석 당 대표 그야말로 정치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측, 이것이 이제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당 대표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소문들이 좀씩 있어요. 이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의 모든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